안녕하세요, 스마티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하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 연구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구지 선택의 경우 개인이 우선시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어떤 선택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 지극히 주관 100%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연구 분야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될 만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짧으면 2년, 길면 5년 이상을 해야 하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도 않은 연구를 하게 된다면 금방 지치게 될 것이고 대학원 생활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있다면 연구 분야가 영순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연구 분야가 배터리, 전지인데 컨택한 서울대 연구실은 현재 상용화된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를 다루는 연구실이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카이스트 연구실은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리튬 산소 전지를 다루는 연구실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리튬 산소 전지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하고 싶어 카이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왜 많은 분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높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를 추천하고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성과를 인정받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논문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고가의 실험 장비와 충분한 연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들은 이 연구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비 지원이 많을수록 대학원생들이 인건비를 많이 받아 조금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개인 연구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 또한 진행하게 되는데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에도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저의 경우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부 때 보지 못했던 대단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며 저의 경쟁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또 이분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들으면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고 난 뒤 사회에 나갔을 때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저의 경우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세 학교를 모두 붙었지만 제 학부 교수님들은 모두 서울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서울대라는 타입들이 우리나라에서 갖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래 사회에는 조금은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카이스트에 왔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실 분위기와 교수님의 인품 등은 사실 입학하기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교수님과 연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주로 김박사넷을 많이 이용하죠. 김박사넷에 들어가면 크게 5가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각형을 보면 드는 의문점이 있죠. A, B, C, D의 기준이 뭘까요? 이건 평가를 쓸 때만 알 수 있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요소의 우선순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의 경우 연구실 분위기를 가장 우선시하였고 그 다음은 논문 지도력, 실질 인건비, 교수님 인품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전달력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생활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연구실 분위기와 교수님 인품을 좀 더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연구실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후에 컨택을 하거나 면담을 할 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요즘 김박사넷의 존재가 교수님들에게 알려지면서 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을 시켜 일부러 오각형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논문을 써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 연구실에 가서 논문을 쓸 수 있는가? 입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연구실에서 최근에 논문이 많이 나왔는가 입니다. 더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은 단순히 논문이 많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속 대학원생의 1저자 논문이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논문 저자 순서는 맨 처음에 1저자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연구 책임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1저자가 소속 대학원생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속 대학원생들의 1저자 논문이 많을수록 교수님의 논문 지도력이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내가 이 연구실에 갔을 때 좋은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우리는 졸업도 해야 합니다. 물론 입학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언제 졸업이 가능한가입니다. 특히 석사의 경우 2년하고 졸업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확인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졸업 요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서울대 화학과와 카이스트 신소재학과의 경우 석사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SCI급 논문 한 편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석사 2년 동안 이 SCI급 논문을 쓸 수 있을까요? 저널에 논문을 보내도 받아들여지고 저널에 실리기까지 반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걸 2년 안에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 지인분도 서울대 석사를 3년째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포항공대 화학공학과는 SCI급 논문을 내지 않아도 졸업 논문과 디펜스만 통과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목표가 석사 졸업 후 취업이라면 빨리 졸업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박사의 경우 졸업 요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평균 졸업 학기 수가 중요합니다. 석박 통합의 경우 빠르면 5년 만에 졸업이 가능한데 길어지는 경우 7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김 박사님도 참고하시면 박사 입학 후 졸업까지 필요한 평균 학기 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졸업 학기 수를 알면 좋습니다. 교수님의 대학원 생활이 짧을수록 소속 대학원생들이 빨리 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대가 평균 학기 수가 가장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실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수님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교수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된 젊은 교수님과 연륜이 쌓인 교수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장단점이 다릅니다. 젊은 교수님의 경우 열정적이시고 아이디어가 많으십니다. 따라서 연구할 환경이 갖춰만진다면 좋은 논문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연구실 셋업이 완료될지는 미지수이고 이 연구실을 졸업하신 분이 어떤 분야로 진출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연륜이 쌓인 교수님의 경우 실험 장비도 갖춰져 있고 연구실 선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논문 지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전연차에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연구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경우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 연구를 하게 되지만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구실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에 알맞은 곳인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포항공대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포항공대는 연구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고 인턴을 했던 연구실의 분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셨지만 주변에 제가 취미생활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포항공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아닐지 모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연구실 선택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연구실 선택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익숙함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